1999년 7월 중국의 주석 장쩌민은 진선인이라는 우주적 원리에 입각한 평화적인 수련법인 법륜공에 대한 전국적인 단합을 시작하였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수련하는 이 수련법은 세계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였다. 중국에서 수련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위협을 느낀 장쩌민은 현재 법륜공에 대한 잔인하고 무자비한 탄압운동을 지휘하고 있다. 세계의 비난을 피하고 탄압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장쩌민은 자신의 권력 내에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왔다. 2001년 1월 23일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난 분신 자살 사건은 장쩌민의 전략을 드러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5명의 사람이 분신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장쩌민 정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여론이 법륜공에 대해 등을 돌리게끔 하는 데 활용하였다. 과연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엔 어떠한 진실이 감추어져 있을까? 중국의 국영 신화사 통신은 2001년 1월 23일 오후 2시 41분 천안문 광장 인민영웅기념비의 북동쪽 지점에서 왕진동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분신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 내용에 의하면 4명의 경찰이 소화기를 가지고 즉시 그를 에워쌌으며 1분도 안 되어 불은 진화되었다. 그로부터 몇 분 후 기념비의 북쪽에서 또다시 4명의 여자가 분신 자살을 시도하였다. 1분 30초 후 경찰은 이 불도 모두 진화하였다. 이 모든 일은 7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났다. 한편 신화사 통신은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도 안 되어 전 세계를 향해 방송하였다. 통상 신화사 통신의 모든 보도는 방송되기 전에 여러 단계에 걸쳐 정부의 엄격한 검열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 분신 사건에 대한 보도는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방송되었다. 이 괴이한 사건은 중국에 주재하는 수많은 외국 특파원과 통신원들을 놀라게 하였다. 2월 16일 북경 전역 뉴스는 서너 명의 경찰이 분신 자살을 시도한 각각의 사람을 에워싸고 불을 껐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것은 곧 당시 그곳의 경찰이 도합 25개 정도의 소화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내용은 사건 당일 중국 중앙텔레비전 방송의 보도 내용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당시 방영된 중앙텔레비전의 영상은 그곳에 단지 2대의 경찰차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천안문 광장을 순찰하는 경찰은 소화기를 지참하고 있지 않으며 촬영된 영상 어느 곳에도 천안문 광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인민영웅 기념비와 가장 가까운 건물은 적어도 10분 거리에 있다. 그렇다면 경찰은 소화기를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리도 신속하게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당시 순찰 중이던 2대 경찰차에 25대나 되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당일 해야 할 신속한 진화 작전을 예견하고 있었단 말인가? 신화사 통신은 유춘닝 씨가 분신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방송된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녀가 머리에 강한 타격을 받아 사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화면을 느린 동작으로 재생하면 그녀가 화염에 휩싸여 있을 당시 어떤 물체로 머리를 강타당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녀는 곧바로 바닥에 쓰러진다. 또한 그녀의 머리를 맞고 튕겨져 나온 물체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한편 이 정지된 화면은 그녀의 머리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휘두르는 팔을 보여준다. 또한 한 남자가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던 물체가 출현한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기묘한 자세는 그가 방금 전 모종의 폭력을 휘둘렀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막대 모양의 물체가 그녀의 머리를 강타한 후 튕겨져 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 물체가 튕겨나가는 방향은 소화기의 분사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소화기의 힘을 거슬러 분사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 유춘닝 씨는 단번에 쓰러진다. 그녀가 쓰러지면서 왼손을 자신의 머리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인다. 과연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을까? 왜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그녀가 화염 속에서 고통받을 때 그녀를 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때려 눕히려 했을까?
중앙 텔레비전의 영상은 카메라가 분신 장소로 향하는 경찰의 모습을 따라가며 촬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는 사건이 전개되는 양상을 자세히 포착하기 위해 줌인과 줌아웃 기법까지 사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천안문 광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앵글은 정해진 감시 영역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날에는 카메라 앵글이 경찰의 이동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 줌인까지 하고 있다. 이 모든 정황은 이 카메라가 분신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추론케 한다. 중국 언론은 이 클로즈업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CNN 기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NN의 국제부 최고 책임자는 이 사건 발생 초기에 현장에 있던 자사이 기자가 중국 경찰에 체포되고 촬영 장비마저 압수당했기 때문에 CNN에서는 이 사건을 촬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중앙텔레비전의 영상으로 되돌아가 보자. 여기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는 한 남자가 보인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을 근접해서 촬영하고 있는 듯 보인다. 과연 그가 누구일까? 왜 경찰은 CNN 기자에게 했던 것처럼 이 남자가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을까? 또한 중앙텔레비전의 영상은 한 명의 경찰이 왕진동 뒤에서 진화용 담요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예상과는 달리 이 담요를 즉각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그것을 들어올린 채로 서 있는데 그것은 마치 왕진동으로부터 모종의 신호를 기다리거나 카메라맨이 촬영할 수 있도록 포즈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영상은 불이 붙은 지 단지 1, 2분 이내에 촬영되었음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 카메라맨은 CNN 기자와는 달리 촬영을 위해 가장 좋은 위치와 각도를 선점할 수 있었을까? 더 납득할 수 없는 일은 분신한 12세 소녀 류시잉의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즉시 병원으로 보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상은 그녀를 앰뷸런스에 태워 병원으로 보내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녀를 가까이서 촬영하고 있으며 음성을 녹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촉각을 다투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인가? 아니면 차후에 이용할 자료를 수집하는 일인가? 정녕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고 소녀는 이 위험한 게임에 가엾은 희생자였을까? 중국 정부가 법륜공 수련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신 사건의 희생자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분신을 한 왕진동이란 남자를 관찰해보자. 정부 관리들은 그가 법륜공 수련생이며 이 사건을 주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텔레비전의 영상엔 왕진동의 뒤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경찰의 모습이 보인다. 왕진동이 소리를 친 후에야 경찰은 그를 담요로 덮는다. 일반적으로 기관지와 성대를 포함한 사람의 호흡기관은 화염 속에서 연기와 뜨거운 공기에 의해 가장 먼저 손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재해 보인다. 그는 크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다. 그의 말을 번역하면 이 우주대법은 모든 사람이 다 얻어야 한다 라는 뜻이다. 법륜공 서적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전혀 법륜공에 근거한 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법륜공은 법을 얻기 위하여 인연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홍지 선생은 그의 책 전법륜에서 모든 사람이 법을 얻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진동이 외친 바로 이 말과 그가 앉은 자세가 왕진동이 법륜공 수련생이라는 신화사 통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 외에는 제시된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실은 왕진동이 앉아있는 자세 또한 법륜공과 거리가 멀다. 법륜공은 수련생들에게 좌정할 때 양다리를 교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자세를 온가부좌 혹은 결가부좌라 한다. 초심자들은 간혹 온가부좌를 할 만큼 관절이 유연해지기 전까지 한쪽 다리만 다른 쪽 다리에 올린 반가부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왕진동은 반가부좌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언론 매체는 그가 1996년부터 법륜공을 수련해 왔다고 보도하였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수련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법륜공을 위해 내놓는 절대절명의 순간까지 가장 기초적인 가부좌 자세조차 익히지 못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왕진동은 모든 법륜공 연공 동작의 처음과 끝에 취하는 자세인 제인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손 자세마저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 법륜공 수련생들은 제인 자세 때 양 엄지손가락 끝을 가볍게 붙이도록 배운다. 왕진동은 엄지손가락을 위아래로 겹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자세이다. 많은 사람들은 왕진동에 앉아있는 자세가 일반적으로 중국 인민군이 앉을 때 취하는 자세와 똑같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 자살극을 공연하기 위해
경찰이 특별히 고용한 첩자일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는 분신 사건 이전의 것이라며 왕진동의 사진을 제공했는데 이 사진과 보도된 영상에서 보이는 그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분신 사건 때의 왕진동은 이마에서 머리카락 사이가 매우 넓고 매끈하며 마치 가발이나 가면을 쓰고 있는 듯이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불에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빨리 탄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들은 왕진동이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화염에 휩싸여 있던 그의 머리카락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유난히 넓은 이마와 분명한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믿기 어려운 것은 그가 분신 중에도 계속적으로 앉은 자세를 견지했다는 사실이다.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을 포착한 영상 자료들을 보면 희생자들은 화염의 극심한 고통 때문에 대개 한 가지 자세를 견지하지 못한다. 혹시 왕진동이 방화복을 입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의 몸이 여러 겹의 특수 복장을 한 사람처럼 비정상적으로 두툼하지 않은가? 중앙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이는 왕진동의 귀 역시 사진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진의 사람은 귀가 머리에 밀착되어 있고 귓불이 길며 전체적으로도 길쭉하다. 반면 분신한 사람의 귀는 작고 동그랗다. 분신한 사람이 정말로 사진의 왕진동이었을까? 그의 다리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사이다병에 주목해보자. 그것은 불에 그을린 흔적 하나 없이 멀쩡하다. 정부 관리는 그가 분신하기 전에 사이다병에 있던 휘발유를 마셨으며 극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휘발유가 들어있던 페트병이 어떻게 화염 속에서도 멀쩡할 수 있었을까? 이 밖에도 신화사 통신의 보도에는 모순이 많다. 그중 하나는 막대 모양의 물체의 가격당에 쓰러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유춘닝에 관한 신상 정보이다. 그녀는 함께 분신을 하였던 12세 소녀의 엄마이기도 하다. 분신 자살 사건의 기록이란 제목의 1월 30일자 정부 보고서는 그녀가 범륜공 탄압이 시작되기 전인 1999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는 그와는 다른 사실을 폭로하였다. 필립 펜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가 유춘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의 고향인 하난의 개봉시에 가서 조사를 하였는데 유춘닝의 이웃들은 그녀가 법륜공을 연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고 그녀가 다른 곳에서 그곳으로 이주해온 접대부였다고 하였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이 기사가 전 세계 언론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신화사 통신은 유춘닝이 1999년 7월 법륜공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이후부터 수련을 시작하였다고 즉각 말을 바꾸었다. 그녀는 자신이 법륜공 수련생임을 이웃이 눈치채는 것이 두려워서 집안에서만 수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분신을 할 정도로 용감한 법륜공 수련인의 태도로 볼 수 없다. 법륜공은 밖에서 함께 연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련생들은 사람들에게 법륜공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또한 그들은 유춘닝이 자신의 모친과 딸을 자주 구타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륜공의 도리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법륜공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법륜공 수련생이었다고 믿지 못할 것이다. 신화사 통신의 모순된 보도는 계속된다. 신화사 통신은 초기 사건 보도 때엔 류바오롱이라는 또 한 명의 자칭 분신 미수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었고 그녀가 당시 천안문 광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영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법륜공을 비난하기 위하여 그녀가 중앙 텔레비전 프로에 나타났다. 그녀는 분신 자살을 준비했으나 다른 사람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었다고 주장하였다. I drank about a half bottle and wanted to pour the rest on my body. 의학 상식은 체중 1kg당 6g 휘발유를 마시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여인의 체중을 고려해 볼 때 그가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녀가 목숨을 건질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휘발유의 독성으로 인한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에게서 일주일 전 그 많은 양의 휘발유를 마신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We received four patients.
They all had serious inhalation wounds to the trachea. They were in danger of choking at any time. So at the same time we operated on their surface burns, we also immediately performed the 기관 절개 수술에서는 성대 밑쪽의 기관을 절개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튜브를 끼워 넣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환자는 입이나 코로 호흡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기는 성대와 후두에 도달하지 못한다. 보통의 성인에게도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아이들에게는 더욱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만약 환자가 꼭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튜브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목소리는 알아듣기 힘들고 뚝뚝 끊겨져서 들리게 된다. 기도와 온몸에 극심한 화상을 입었기에 상태가 아주 위중하다고 보도된 이 작은 소녀는 기도가 절개되어 튜브가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시점의 인터뷰에서 아주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하고 있다. 더욱이 광범위한 피부 화상을 입은 환자는 격리된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표준적인 의료 조치이다. 왜냐하면 화상을 입은 피부가 공기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상처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고 상처를 소독하고 약품을 바르는 일을 용이하게 한다. 또 이러한 환자를 다루는 의사와 간호원은 병실에 들어가기 위해 마스크와 무균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텔레비전의 영상은 환자가 무균 격리실이 아닌 개방된 병실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환자의 몸에 두꺼운 붕대가 감겨져 있으며 간호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취재기자 역시 마스크나 장갑 그리고 무균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화상 외과까지 갖추고 있는 전문 병원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은 중환자가 이렇듯 조심성 없이 다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 당국은 국영 신화사 통신 기자 외엔 누구와의 인터뷰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소녀의 가족에게조차 그녀를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녀의 할머니를 협박하여 인터뷰를 못하게 만들었다. 사건 발생 2개월 후 병원은 소녀의 갑작스런 죽음을 발표하였다. 기관 절개 수술과 피부 수술을 받은 지 며칠 만에 노래를 부르는 듯 영롱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던 이 12세 소녀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왜 그녀의 가족에게조차 면회를 허락하지 않을 만큼 그녀를 철저하게 격리해야 했을까? 법륜공은 1992년 중국에서 대중에게 처음 전해진 이래로 50개국이 넘는 나라에 전파되었다. 1999년 박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7년 동안 중국은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법륜공 수련생이 자살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999년 7월 이후부터 법륜공 수련생들은 장점인 정부의 극악무도한 박해를 겪어야 했다. 수련생들은 감당 못할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으며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공안요원에게 구타당하고 집단 강간당했으며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중추신경을 파괴시키는 약물을 주입당했고 재판 없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감금되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잔혹한 고문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였다. 법륜공의 가르침이 어떠한 종류의 폭력과 자살과 살생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련생들을 천고의 죄인으로 취급하였다. 수련생들은 깊은 신심으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전적으로 이성적이고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장점인 정부가 이 명명백백한 가짜 분신 자살 사건을 연출한 목적은 중국 국민들에게 법륜공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시키고 세계의 눈이 법륜공을 불신토록 만드는 데 있다. 천안문 분신 자살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었고 희생자들에 대한 접근은 완전히 금지되었으며 오직 정부 관리만 조사를 진행토록 하였다. 지금껏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제3자의 조사도 허락되지 않았다. 국영 신화사 통신의 인터뷰 보도는 오히려 분신 자살 사건에 대한 의혹만 가중시켰다. 장점인 정부가 이 자작극을 날조해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추론해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끔찍한 자작극은 장점인 정부가 법륜공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 사악함이 어느 선까지 이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After Falun Gong grew larger than the number of Chinese Communist Party members, the party's leadership deemed Falun Gong a threat, even though the party had supported it before. Human rights groups report
that since Falun Gong was banned in July of 1999, at least 300 people who practice Falun Gong have been killed in police custody. Besides the deaths in custody, at least 100,000 people have been illegally detained for practicing Falun Gong. Over 20,000 have been sentenced to labor camps without trial and are subject to routine beatings and torture. And thousands of healthy Falun Gong practitioners have been forced into mental hospitals, where they are injected with harsh sedatives and toxic drugs. One question that often puzzles people is why? Why would authorities ever do such a thing to a group of ordinary, peaceful citizens? I don't think of Falun Gong as a political activity. And in my study of new religious movements, you oftentimes have something called scapegoating, where a government can't solve its own problems. And so it looks to someone, either an insider or an outsider within its own culture, and it blames that person or that group for its problems. So what's happened to Falun Gong and its practitioners is that it's become, I think, the convenient scapegoat for the Chinese government's many problems. And so its practitioners get blamed for causing social disorder. But the practitioners are not political and are not trying to cause social disorder. But there's a lot of disorder right now in China. And so the Chinese government, instead of trying to solve the problem in a thoughtful, nonviolent way, instead blames this group, practitioners of Falun Gong, and it ascribes to them the cause of the society's problem. If one looks at what Falun Gong is about, it's about nurturing life, nurturing connection. I mean, the very idea of people gathering together, large numbers of people to practice meditation together, to practice exercises together, to think about truth and compassion and tolerance or forbearance, to think about that in community, to practice that in community, that seems so fundamental to nurturing a society. It's very sad, it's frightening, it's terrifying that we live in a world where a government feels threatened by this and has cracked down in the wa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I see the Chinese government sees this as a threat, not as something that builds community. Look at the people who practice it. And these are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ll ages. People who are clearly not, this is not a political gathering. I look at the public way that Falun Dafa has been practiced in China. It's not hidden, it's not secretive, it's not about accumulating money. It's about people living holistically, people nurturing themselves, trying to be healthy, trying to think about what matters in life, trying to live a life of virtue, a life of ethical concern and care for others. to end its persecution of Falun Gong. We must not tolerate this. Can we stop it? It is our responsibility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Within the practice of Falun Gong, a genuine benefit. This has to stop, and I will call upon the Chinese regime to stop the oppression immediately. Det är dessvärre en mycket eländig situation vad gäller respekten för mänskliga rättigheter i Kina. Après des années de recherche, j'ai découvert cette méthode de libération extraordinaire qu'est le Falun Gong.
快快成就，走。来，成就，往这边走。